챕터 1 요양원 신청서와 떠오른 불안. 구청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영호는 허리를 살짝 숙인 채 접수창구로 걸어갔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석 달 전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복지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 요양원 알아보러 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76년을 살면서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이었다. 공장 노동자로, 택시 기사로 평생 등골 휘어가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해먹는 신세가 됐다. 네, 잠시만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복지사가 서랍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가 작았다. 돋보기를 꺼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보증일란. 보증인 성명 및 관계라고 적혀 있었다.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직계 가족 자녀 연락처 필수 기재. 영호는 그 줄을 한참 바라봤다. 자녀, 큰아들 도진, 딸 지연.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 본 게 마지막이었나. 설날, 아니, 그때도 못 봤다. 작년 추석이었나.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혹시 도와드릴까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영호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내다보며 영호는 생각했다. 내가 요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집. 30년을 살아온 32평짜리 낡은 아파트. 영호의 전 재산이었다. 요즘 동네에서는 재개발 얘기가 돌고 있었다. 구청에서 용역 나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얘기도 들렸다. 그걸 아이들이 모를 리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낡은 도배, 금간 타일,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이곳은 영호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아내와 함께 이사 왔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났다. 도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다. 지연이는 아직 유치원생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내 집이 생겼어.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었다. 그 아내도 이제 없었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점점 더 커다란 빈 공간이 됐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도진이에게서 온 전화는 2달 전이었다. 지연이는 석 달도 넘었다. 그때였다. 띠리링. 핸드폰이 울렸다. 도진이었다. 아버지, 어,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연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진이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냐? 아니요, 그냥 오래 못 뵈었잖아요.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거짓말이었다. 영호는 알 수 있었다. 4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요양원 신청서를 꺼냈다.
보증일란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오는 걸까? 아니면 이 집 때문에 오는 걸까?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말. 아이들이 온다. 그리고 영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주말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챕터 이 형제의 충돌. 일요일 오후 거실에 가족이 모였다. 도진과 지연, 그리고 영호.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버지, 요양원 자료 좀 보세요. 도진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엔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기 강남에 있는 곳인데 간호사 상주하고 식사도 좋대요. 영호는 화면을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다. 비싸겠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시고.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아버지를 시설에 보낸다고? 도진이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현실을 봐. 우리 둘 다 바쁘잖아. 나 안 바빠. 내가 모실 거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때?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공립요양원? 그게 뭐 어때서?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를 거기 보낼 거야? 시설도 열악하고 대기자만 수십 명인데. 그럼 오빠 말대로 민간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 그래서 집을 팔자는 거잖아. 순간 영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을 판다고? 40년을 산 이 집을? 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미쳤어. 이 집을 팔아.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야 해. 지금이 적기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엄마 기억도 있고 우리 자란 곳이라고. 도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억으로 밥 먹고 살아. 현금이 필요하다고. 오빠는 돈만 아는구나.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해? 내가 아버지 생각 안 한다고. 내가 지금 누구 걱정해 이러는데.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호는 그 사이에 앉아 듣고만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내가 짐이구나. 도진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나오고 간호도 받고. 오빠, 그건 갇히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시겠어. 그럼 내가 24시간 봐줄 거야? 밤에 화장실도 못 가시는데.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도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됐다. 두 남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간 좀 다오. 생각할 시간. 도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하지만 됐다고 했다.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휘청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버텼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도진의 긴 한숨도 들렸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영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전 신혼집으로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아내와 손잡고 이 방에 들어섰던 날. 아이들이 뛰어놀던 소리, 웃음소리. 이제 다 사라졌다. 내가 짐이 됐구나. 영호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뜨거웠다. 바깥에선 여전히 남매의 작은 다툼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점점 작아지고 문 닫는 소리가 났다. 아마 둘 다 나간 모양이었다. 집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영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물 얼룩진 천장. 페인트가 벗겨진 모서리. 이 집도 늙었구나. 자기처럼.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빠, 미안해. 오빠랑 싸워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영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식들도 힘들다는 걸. 도진도 지연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짐처럼 치워지는 건 서러웠다. 물건처럼 팔리는 집처럼. 영호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챕터 3 응급실 사고와 준비된 반전. 새벽의 사고. 새벽 4시. 영호는 소변이 급해서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했다. 요즘 들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다. 복도 불은 꺼져 있었다. 전기세 아끼려고 일부러 끈 것이다. 영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타일 바닥이 미끄러웠다. 어제 목욕하고 물기를 제대로 안 닦았나 보다. 발이 헛디뎠다. 아. 쿵.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갔다. 누구? 없나? 빈집에 혼자였다. 핸드폰은 침대맡에 있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영호는 기어서 거실로 나왔다. 전화기에 겨우 손이 닿았다. 119를 눌렀다. 병원에서서. 응급실은 형광등이 눈부셨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엉덩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고관절 쪽도 타박상이 심하고요.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오셨나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큰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사실 새벽에 4번이나 전화했다. 한 번도 받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서 딸 지연이 부랴부랴 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새벽에. 무슨 말씀을요? 오빠는요? 회의 중인가 봐. 전화를 안 받더라.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새벽 5시에 무슨 회의인가. 또다시 시작된 다툼. 의사가 지연에게 설명했다.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요. 퇴원 후에도 혼자 생활하시긴 어렵습니다. 최소 한 달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해요. 지연은 난감한 표情을 지었다.
저희 집은 좁아서 요양원도 고려해 보시는 게. 그때 큰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아버지,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왜 이제 와? 지연이 쏘아붙였다. 미안해. 해외 화상회의가 있어서 폰을 무음으로 해놨어. 새벽 5시에요? 시차가 있잖아. 남매는 복도로 나가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오빠가 모시면 되잖아. 집도 넓은데. 우리 집은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 죽겠어. 그럼 요양원이라도 같이 알아보자고요. 좋은 데는 다 대기가 길어. 빨리 알아봐야지. 또 요양원 얘기였다. 영호는 눈을 감았다. 준비된 수첩. 저녁 무렵. 지연이 죽을 떠먹여 주러 왔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민수는 회사로 돌아갔다고 했다. 바쁜 애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죽을 다 먹고 나서 영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네. 내 옷 좀 가져다 줄래? 저기 침대 옆 사물함에. 지연이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거요? 응. 그거 나 줘봐. 영호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며칠 전부터 정리해 둔 것이었다. 사실 이 수첩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써온 것이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시작했다. 오늘 민수가 전화했다. 3분. 지연이가 반찬 가져왔다. 고맙다. 큰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 안 비췄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조건부 유언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첩 속의 계획. 영호는 수첩을 펼쳤다. 삐뚤빨뚤한 글씨가 빼곡했다. 나, 윤영호의 마지막 계획. 집은 절대 팔지 않는다. 요양원비는 연금과 집 임대료로 충다. 남은 재산은 마지막 2년간 누가 얼마나 돌봤는지 기록해서 나눔. 만약 자식들이 돌봄을 소홀히 하면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 이 내용은 공증받아 법적 효력을 갖출 것. 지연이 수첩을 들여다봤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며칠 전부터 생각한 거야.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집 팔라는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그 집엔 내 엄마 추억이 다 있단다. 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싶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병원에 사회사업가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법무사 선생님을 소개해 준대. 지연은 말없이 수첩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마음. 영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연아, 아빠가 욕심 부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자식들 인생에 짐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나도 억울해.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일해서 그 집 장만했는데 죽기도 전에 다 정리하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이 수첩대로 하면 최소한 공평하잖니. 누가 나한테 잘해줬는지, 누가 외면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는 거야. 오빠가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내 재산이야. 영호는 수첩을 다시 사물함에 넣었다. 퇴원하면 바로 법무사 만나러 갈 거야.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여운. 그날 밤, 영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엉덩이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복도 너머로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삐 소리. 영호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첩 속 계획은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며느리는 뭐라고 할지, 손주들은 알게 될까. 두려움보다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이야. 내가 정한다. 창밖으로 새벽 불빛이 조금씩 밝아왔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영호는 느꼈다. 이 결정이 앞으로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챕터 4 조건부 유언장 작성과 가족의 동료.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영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도진과 지연이 나란히 자리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다. 자, 그럼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어주십시오. 법무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째, 부동산은 생전에 절대 매각할 수 없다. 도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입을 열진 않았다. 둘째, 피상속인 사망 후 최근 2년간의 방문 및 돌봄 기록을 기준으로 상속 비율을 결정한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다. 영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셋째, 두 자녀 모두 방문 및 돌봄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다. 계산적. 영호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계산적이지. 하지만 공정한 거야. 공정하다는 게 무슨 돈만 많이 낸다고 효도가 아니야. 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시간을 내는 게 진짜 효도다. 얼굴 보러 오는 게 효도야. 도지는 입을 다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소홀했나요? 영호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소홀했다는 게 아니야. 다들 바쁜 거 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가 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연락해야만 겨우 오더라고.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죄송해요, 아버지. 사과 안 받아.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면 돼. 영호는 다시 법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진과 지연은 각자 날인을 했다. 영호도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 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만 흘렀다. 1층에 도착하자 도진이 먼저 걸어 나갔다.
저 먼저 가봅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지연은 아버지 옆에 남았다. 아버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됐다. 너도 바쁘잖아. 아니요, 오늘은 시간 있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 요양원은 정하셨어요? 응. 다음 달에 들어간다. 어디요? 광명 쪽에 괜찮은 데 있더라. 너무 비싸지도 않고.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진심이에요. 그래, 믿는다. 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집은 새놓기로 했어.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낼 거야. 혼자 다 알아보셨어요? 복지관에서 도와줬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라도 알면 됐지. 영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지연아, 너한테 미운 마음은 없어.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야. 다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얼굴 좀 자주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다야.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아버지. 꼭 자주 갈게요. 한 달이 흘렀다. 영호는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오래된 책 몇 권. 집은 이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다. 이 집에도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영호는 빈 거실을 둘러봤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내가 이제 가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양원 입소 날, 도지는 오지 않았다. 출장이 있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지연이 차를 몰고 왔다. 아버지, 출발할까요? 그래. 차는 천천히 집을 떠났다. 100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졌다. 영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따스했다. 그러나 영호의 가슴 한편은 여전히 차가웠다. 뭔가 끝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것만 같았다. 복도를 걸으며 영호는 문득 깨달았다. 유언장을 썼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험의 시작이지.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챕터 5 2년 후, 기록이 말하는 진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년이 흘렀다. 영호는 이제 79.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어느 날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2년간의 방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화상으로 가족회의 하시죠. 영호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엔 아들 도진, 딸 지연이 각자 집에서 접속했다.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지연 씨는 총 96회 방문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이네요.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도진 씨는 28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법무사가 서류를 넘기며 이어갔다. 현재 기록대로라면 상속 비율은 지연 씨 70%, 도진 씨 30%로 확정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전 돈으로도 많이 했어요. 매달 용돈 드렸고 요양원비도 제가 더 많이 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왜 제가 30%밖에 못 받는 겁니까? 영호는 화면 속 아들을 바라봤다. 얼굴은 보이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 도진아. 네. 돈은 고맙다. 진심이야. 영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아빠가 더 원했던 건 내 얼굴이었어. 도진은 말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얼굴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은 달라. 그게 다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근데 저는 70%는 너무 많아요. 언니로서 부담스러워요. 영호는 딸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딸. 어느새 쉰을 바라보는 딸. 지연아, 내가 더 많이 했으니 당연한 거야. 아빠 혼자 있을 때 내가 더 자주 왔잖아. 그게 기록이고 그게 진실이야. 영호는 화면을 끄고 싶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영호는 요양원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나무잎이 떨어졌다. 그는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집 한 채보다 마지막까지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가 결국 답이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였다. 아니, 마음에 힘이 없어서였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바람이 더 세졌다.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영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